네 번째 발표는 캄보디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전북대학에 계시는 박신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창원대에 계시는 정현식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신영 아,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박진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캄보디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기다리신 만큼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 작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주제를 잡은 것은 세습 권력의 연착륙이라는 이제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적으로는 아버지 훈센에서 아들 훈마넷으로 넘어간 정치가 이행이 되면서 권력이 세습되었지만, 근데 이 두 양반들이 권력을 공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반대파 야당이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비판적 언론들에 대한 탄압들을 계속 지속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그 아들 훈마넷의 정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경제는 이제 의류 등 수출업이 호조를 보이고 관광 산업의 회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어, 동남아시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보였고, 그다음에 대외 정책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동안 껄끄러웠던 미국이나 유럽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각적 외교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나 무슨 중견국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과 외교를 다변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안정적으로 자기 그 세습된 권력들을 유지해가는 그 차근차근 정착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양반이 이제 아버지고 이쪽 양반이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제 38년 동안 총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2023년에 아들에게 그 저기 총리 자리를 어 네, 아들을 총리로 만들면서 이제 권력을 세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세습된 권력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착륙을 하고 크게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잘 넘어가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권력을 아들한테 떼줬는데 왜 아무 그 잡음이 없을까? 이것들을 보면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을, 이게 세습 권력이 연착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는 집단적으로 권력을 세습을 했습니다. 신임 내각을 이제 그 훈마넷이 아들인 훈마넷이 수상으로 취임을 하면서 신임 내각을 구성하기 시작했는데, 신임 내각의 다수가 전임 장관의 자녀거나 아니면 인민당 권력층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부총리 중에 4명이 권력층의 자녀고, 그다음에 30명의 신임 장관 중에서 10명이 전임 권력층. 예를 들어서 내무부 장관의 아들이 다시 내무부 장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 다시 국방부 장관이 되고, 또 여기에는 훈센의 막내 아들인 훈만이도 장관 자리를 하나 꿰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1422명의 차관과 차관보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무부에는 차관이나 차관보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도 한 90명가량의 차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 많은 자리들을 만들어서 다 이제 권력을 나눠 먹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시끄럽게 투덜거릴 만한 입을 다 이렇게 하나씩 떼 먹이면서 이제 입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권력층 내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한편으로는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들을 철저히 틀어막았습니다. 정치적 도전자, 그러니까 야당을 다 괴멸시킨 거죠. 야당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이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더 축소된 것 같다 이랬더니, 그 선동죄나 명예훼손죄를 야당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외국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선동죄하고 명예훼손죄를 물어서 재판에 회부해서 2년형을 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선동죄나 명예훼손죄나 가짜뉴스 유포죄를 물어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야당은 그렇게 통제를 하고, 언론인들 같은 경우도
그 언론인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비판적인 언론들 같은 경우 등록 취소를 해 버리거나 폐쇄를 해 버리거나 온라인 언론의 접근을 막아 버리면서 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올린 혐의로 기소를 한다든가 이게 이제 메따라라는 이 언론인의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 친구가 그 뒤에서 제가 쪼끔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 캄보디아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 사이버 어 인터넷 사이버 그러니까 사이버 사기 산업이 인제 캄보디아에 엄청나게 크게 그 확장이 되는데 이 내용을 굉장히 세밀하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인인데 작년에 갑자기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잡혀가기 전날 자기 그 블로그에 올린 몇 장의 사진이 문제가 돼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라는 인제 제목으로 풀 그 가 저기 구속을 당했고 3주 후에 이 친구가 그 공개적으로 친정부 언론사에 공개적으로 사과 영상을 올리고서 풀려났습니다, 3주 후에. 그리고 나서도 인제 앞으로 인제 2달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인제 계속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 언론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동안 올린 모든 쓴 기사 모든 언론 올린 모든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었다. 정부를 그러니까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정부 지도자들의 이미지를 훼손해서 정말 죄송하다. 나는 다 거짓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죄한다."라고 사과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용기를 잃어서 더 이상 이제 기사를 쓸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신문 기자를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 기자가 인제 그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인제 쪼끔이라도 비판적인 정보가 나오면 이렇게 막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제 그러면서 인제 이렇게 그 집권층은 그렇게 그 권력을 나눠서 입을 다물게 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탄압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경제는 호황이 지속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경제 성장률이 이게 뭐 기관에 따라서 뭐 인제 아시아은행이나 IMF나 아니면은 월드뱅크가 쪼끔 다르긴 한데 최고 5.8% 까지 동남아 평균이 4.5% 인데 어 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인가 그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 신발, 여행용품 수출이 호황을 보이는데요. 이거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금 미얀마 상황이 안 좋고 방글라데시에서도 인제 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그 총리가 인도로 그 망명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되게 인제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제 그 내부에서 불안정하니까 거기에서의 오도들이 캄보디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호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또 정권 자체가 '아 우리가 안정적이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더 성장을 한다.'라고 인제 프로파간다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관광 산업이 거의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는 거의 60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 관광업의 매출은 이전에 63%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인제 중국 관광객의 비중이 감소한 것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에는 40% 였는데 지금은 그 비중이 12% 밖에 안 되고 좀 돈을 덜 쓰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인제 매출이 이렇게 안 된다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늘어나는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게 이제 뒤에 쪼끔 설명을 하겠지만 그 캄보디아가 사이버 스캠의 메카다라는 이미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인제 이건 쪼끔 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제 호황도 권력이 연착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어 그 환경이고 그다음에 외교적 환경도 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과는 유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게 "철갑 같은 유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계속 캄보디아에 투자를 하는데 2024년 캄보디아 내 투자 금액의 50% 가까이가 중국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오히려 작년보다는 좀 줄었다고 하는데 인제 계속적으로 중국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이렇게 유입되는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중국 자본이 유입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프라 건설 쪽으로 많이 가고 하나는 또 그 제조업 쪽으로 또 많이 들어가는데 제조업 쪽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상황, 그다음에 중국이 인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면 중국이 관세 문제로 조금 막힐 것이다. 그래서 미리 이동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인제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지만 어쨌든 중국은 굉장히 큰 그 투자국 중에 하나고 지속적으로 인제 유지가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가 그전 훈센 수상 하에서는 인제 "훈산이 독재자다." 이러면서 그 "야당 탄압한다." 이러면서 인제 미국과 유럽이 인제 훈센에 대해서 막 훈계를 하고 관계를 끊고 이랬는데, 이것이 인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속에서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강력한 제스처 포지션을 가졌던 게 중국과 유럽 강력한 그 외교적인 포지션을 가졌던 게 비판됐던 것이 효과가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중국에게 인제 개입 전략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인제 작년 중반에 2024년 중반에 굉장히 오랜만에 중국 아니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그 협력을 재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인제 다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로 인제 미국과 그 캄보디아의 군사적인 협력이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도 계속 인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캄보디아 그 하부에 있는 림 해군 기지를 뭐 중국이 이용하네 마네 이 문제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었지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묻고 가기로 한 거죠, 미국에서. 그러면서 2017년 10 월에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이 미국의 군함이 캄보디아 해안에 캄보디아 항구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게 거의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제 캄보디아 해안에 미국의 그 연안 순환선이 캄보디아 해안에 정박을 하면서 인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우리가 인제 그 군사적인 관계를 재개하기 시작했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그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또 국내 정권 하에서는 이제 프로파간다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이제 부드럽게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권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 관계를 다각화하려는 노력들을 또 그 훈만의 정부가 계속 인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 편만 들어서 우리가 하나만 하진 않겠다. 그래서 다자연계나 경제 외교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한다거나, 중견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중에는 뭐 호주, 일본, 한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의 유교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작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훈마네 수상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인제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잘 착륙이 됐다. 그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훈마네 정부에서는 뭐가 달라졌을까? 훈센과 일단 훈마넷은 아들 훈마넷은 다른 스타일이죠. 훈센은 굉장히 거칠고 직설적이고 인제 그런 식으로 인제 스피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훈마넷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그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다 기술적이고 신중하고 계산된 접근이죠. 훨씬 정제되고 이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정책적인 접근을 한다. 근데 이제 지루해 보이는 거죠. 뭐가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핀셋은 뭘 하고 있느냐. 인민단 총재로 일단은 그 여당 총재로 일단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장으로 그다음에 취임을 합니다.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상원의장으로 취임을 하고, 이 상원의장은 국왕에 의한 이은 의잔서열 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퇴를 안 한 거죠.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줬어도. 그래서 일단은 훈센과 훈마넷이, 훈센은 외교에 중심을 두고 훈마넷은 내치로 인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새로운 얼굴을 한 부채자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쪼끔 더 그 정부 내부로 들어가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쪼끔 더 살펴보자면, 일단 관료 사회의 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관료를 척결하겠다고 해서 인제 부패가 이제 발견될 시에는 고위직이라고 하더라도 적발시에 해임이나 강등을 당합니다. 뭐 유력 시장이라든가 무슨 고위직 경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무슨 큰센의 보 어
오랫동안 고위 자문직이었던 사람이 그 해임당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는 한 번도 이런 식의 관료가 부패로 해고를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시험을 도입하겠다. 인제 그러니까 정책을 시행하려면 기술 관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관료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도 공정하게 치르겠다. 그래서 시험 출제자를 그러니까 저희 나라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시험 문제는 당일날 아침에 출제를 하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출제자는 집에 못 가고 갇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투명한 채용 시험을 통해서 능력 있는 관료를 뽑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관료들, 그 정부 요직의 장관들이 다 누구의 아들이어서 자리를 차지한 상황이고, 심지어 이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부총리가 푼만이라고 훈센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최상층의 권력층이 투명하게 채용되지 않았 아니 투명하게 능력으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제 설득력 있게 사회를 바꿀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제 야심차게 플랜을, 인제 정책 플랜을 6 단계 정책 플랜, 5 단계 국가 경제 5년 계획 이런 거 하듯이 인제 발표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2030 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2050 년까지는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겠다." 그래서 현재 캄보디아는 중하위 소득 국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 인당 국민 소득이 2,000 불이 쪼끔 넘었습니다. 근데 중상위 소득 국가가 되려면 4,500 불이 쪼끔 못 돼야 되는데, 인제 앞으로 6 년이 남았는데 6년 내에 이 국민 소득을 2배 이상 뻥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계획은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과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보편적인, 그러니까 인제 가장 이제 눈에 많이 띄는 것 중에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중에 하나가 보편적 건강보장 정책을 선언하면서 의료보험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금 내고 국민들의 80% 까지 최소한 의료보험이 커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내는 본인들이 지급한 의료보험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본인들이 지급한 그러니까 의료비를 35% 까지 낮추겠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요 정책이 또 굉장히 현지에 가서 물어보면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인제 지금 현재로는 직장 의복, 그다음에 비공식 노동자들까지 해서 누구나 사실은 원하면 임의 가입이 가능한 보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라고 열심히 선전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예전보다 나은 거 이런 것도 하는데 좀 더 나은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저소득층을 위한 6대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제 의료 정책이라든가 취업 정책이라든가 이제 이런저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 인제 쪼끔씩 시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2024년 8 월에 취임 1 주년이 되는데, 그때 인제 "우리가 이런 거 해냈다." 그래서 평화와 안정 유지, 정권 보존, 푸난테초 운하 착공이라든가 의료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인제 자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뭔가 약간은 이전보다는 성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네."라는 인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래서 정부가 이제 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푸난테초 운하인데, 이게 이렇게 그 메콩강이 이렇게 물줄기가 있어서 그리고 캄보디아가 큰 항구가 그러니까 한국까지 갈 수 있는 강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주로 물류를 그 베트남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물류의 30%를 베트남에 보내서 인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인제 이거를 프놈펜과 남부 항구로 있는 쬐끄만 강이 있는데, 그거를 깊고 넓게 파서 운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180 킬로짜리 운하를 만드는데, 이게 17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GDP의 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캄보디아 51%, 중국 49%의 자본으로 건설을 해서 중국이 50 년간 운영을 하는 후 반환할 것이다라고 하고,
운하 건설로 물류비를 70%를 절감을 하고 운하 사용료 징수로 해서 완공 첫 해 8,800만 달러, 50년 2050년까지 5억 7천만 달러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제 그 열광적인 그 이제 환호를 이렇게 국내에서 이제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이제 띄우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 큰 논란이 된다. 이게 국내적인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을 못 하니까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까 다들 좋다 좋다만 하고 있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이 돈을 대면서 이렇게 짓고 나면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이 운하를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환경적으로는 이렇게 메콩강을 끊어서 물줄기를 만들면 메콩강 베트남 지역에 있는 메콩강의 삼각주의 환경, 농업, 생태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17억 달러로 이게 건설이 가능하냐. 너무 작게 잡힌 거 아니냐. 그다음 누가 이 돈을 다 댈 것이냐. 지금 뭐 캄보디아하고 미얀마 저기 중국이 된다고 하는데 캄보디아에 누가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 운하가 거둘 경제적 이득이 제대로 측정이 된 게 맞냐. 그 많은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게 뻥튀기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추진을 하느냐를 보면 인제 그래도 인제 캄보디아가 8월 5 일에 훈센의 72세 생일에 오전 9시 9 분에 이 푸난테초 착공식을 거행을 합니다. 인제 거창하게 진행을 하는데 임시 휴일로 지정을 하고 17,000 명이 운집해서 대규모 기념식을 시행을 하고 전국의 모든 라디오와 TV에서 이걸 생중계하라고 정부에서 인제 지침을 내려 다 생중계를 하고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국가 징을 종으로 울리면서 축하 행사를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를 해서 인제 그게 진행이 됩니다. 인제 요게 인제 운하 착공식 사진입니다. 이걸 왜 인제 이런 식으로 무리가 되는 것 같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것 같고 돈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띄우느냐 하면 이게 이제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민족주의 정서를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베트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우리 코로 숨을 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시기 동안에 베트남하고 합병당하면서 고 지역을 그러니까 메콩강 삼각주를 우리가 실제를 했다. 이를 뺏겼다. 근데 그거를 되찾은 것 같은 심리적인 치유가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운하에 대한 지지는 spirit of nationalism이다. 내셔널리즘의 정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훈센에게 이 운하는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가 될 것이고 인제 훈센과 훈만에서 지금 계속 문제라고 훈센의 생일날 인제 착공식을 했던 이런 것들 그리고 훈만에게는 운하를 둘러싼 열광을 통해 인기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족한 아까 인제 지루하다 아버지에 비해서 카리스마가 떨어지고 지루하다는 저기가 있는 평가가 있는데 자신에게 부족한 카리스마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제 하나의 정치가 되면서 절대 이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또 하나는 인제 보이스피싱 센터가 굉장히 어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만연을 하고 있고 인제 한국에도 그 상황이 보도가 됐었죠. 근데 이 동남아에서 이들 범죄 조직에 매년 2 조에서 3조 달러의 돈이 흘러들어간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캄보디아에만 10만 명이 인제 억류를 당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피해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는 이 사기 센터 문제를 계속 부인하거나 축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80%의 인신매매 신고가 허위다. 그리고 허위 뉴스로 캄보디아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캄보디아 정부가 이걸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캄보디아 고위 인사들이 이 사기 센터의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기 센터가 운영된 대규모 단지의 소유주들이 다 캄보디아의 재벌이거나 정계이사거나 어 저기 경찰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들이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이 커넥션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게 아까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떼따라라고 그 감옥에 갇혔다가 3주 만에 "죄송합니다." 라는 영상 내놓고 나서 인제 풀려났던 그 언론인인데 그래서 이들은 이 센터를 뒤를 봐주고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 떼따라의 떼따라라는 언론인의 보도에 근거하고 인제 정보를 더 인제 수집을 해서 캄보디아 카지노 재벌에게
재벌의 제재를 경제 제재를 가하고 해외 자산을 동결을 하는 조치를 작년 8월인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이 리판용인데 이 사람이 인민당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목이 자금줄이 막히는 셈이 된 거죠. 이제 이런 효과들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이것들을 대대적으로 부인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는 그 근데 너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인제 그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축소하고 되도록이면 덮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흑마늘 정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이 인제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정책을 통한 사회 변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족벌주의로 그 장관들이나 정치 리더 그러니까 정계 리더들이 그 정권의 리더들이 다 자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주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얼마만큼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권 비판 세력의 가능성이 제일 큰 게 노동운동인데 사실 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는 정권의 비판적인 인제 노동운동을 하는 민주노도들이 이렇게 뭐 "우리 그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들을 냈었는데 올해 아주 유례적으로 그 보고서를 냈더니 친야당계의 노동조합들이 그 보고서를 낸 단체에 와서 인제 항해 시위를 하기 시작한 몇 주 동안 항해 시위를 하면서 "니네가 거짓 정보로 우리의 그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고서 인제 정부에 신고해서 "쟤네 조사해라."라고 얘기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위축이 되게 됩니다, 민주노도들이. 그래서 과연 이들이 이제 이게 정부에서 그것을 사주를 했는지 본인들이 했는지를 모르지만 그 민 노동운동 자체도 그다지 정부의 인제 비판적인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여당의 부활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선거가 너무 뒤에 남아 있으면 3 년, 4년 뒤에 있어서 그 사이에 여당들이 어떻게 잘 자리를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경제 성장은 또 지속적으로 갈 것 같고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 푸난테초운하가 인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다음 올해는 사기사는 단속이 정권에 미칠 영향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는 현재는 뚜렷한 도전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덩 장 '정권은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인제 제가 이 그 마지막 캄보디아 국가 리뷰를 준비하면서 정리했던 일종의 결론 예상이라는 예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원대학에 계시는 정현식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오랫동안 그 캄보디아 국가 리뷰를 맡아서 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캄보디아 이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토론자로서 또 기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잘 예, 보입니다. 예, 예. 어, 예, 먼저 제가 이 전달받은 원고 순서대로 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발표하신 내용과 순서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먼저 정치 부분에서 이제 세습 권력의 연착륙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약간 이제 몇 가지 디테일한 사실을 조금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총리 10명 중에 4명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맞죠. 예. 10명 중에 3명이었던 셈이죠. 훈마니가 총리로 격상이 되면서 부총리가 11명이 되었고요. 음. 지금은 원래 이제 외무장관을 맡았던 그 부총리가 지난 11월에 외무장관이 교체됐습니다. 이전 외무장관이 다시 컴백했어요. 음. 사실 이 문제는 국제관계 차원에서 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어쨌든 이 프락소콘 외무장관이 복귀를 하면서 이제 외무장관은 무조건 부총리니까 원래 외무장관을 맡고 있던 부총리는 그냥 무임소 부총리로 남기면서 부총리 수가 또 한 명 더 넣어서 지금은 이제 12명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4명이 이제 세습을 한 그런 부총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관 30명 중에 10명이 아니라 12명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오른쪽에 표시를 했습니다. 위쪽으로 4명은 이제 부총리고 나머지 8명은 그냥 일반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발표하실 때 다시 수정을 하셨는데, 예, 차관과 차관부 합해서 1422명입니다. 이게 이제 훈만회 정부 출범하면서 거의 2배 이상 늘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원래도 많았는데, 예, 거의 2배 이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대부분 이제 이 관직으로 충성을 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좀 함께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내치와 외교의 역할을 분담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분담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훈세는 상원 의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캄보디아에서 상원은 실제 하는 일이 없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존재고, 사실 이전에 상원 의장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만큼 언급조차 되지 않는 자리인데, 훈센이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예. 그 서열 2위거든요, 의전상. 그래서 이제 국왕이 부재 시에 국가 원수를 이제 대행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과거에 상원 의장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훈센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어떤 외국에서 우리 국왕이 자주 어디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왕 대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이미지가 좀 나왔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정부에서는 어쨌든 훈만의 총리가 내치 외교 다 담당합니다. 예컨대 뭐 여러 지금 훈만의 총리가 외국을 이제 국가 정상으로 이제 방문을 하는데 스테이트 비짓 하는 거죠. 이제 훈세는 그런 건 없고 중국만 뭐 한 번 다녀온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그렇게 이런 식으로 딱 이분해서 분담한다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훈센이 등판할 때 뭔가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이제 훈센의 등판은 기본적으로 이 세습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맞이 병풍으로서의 자신의 위세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전히 위세는 대단하다는 게 나중에도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반정부 인사들 중에 예, 결국 포기하고 포섭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훈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 어떤 사법적으로는 전혀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훈센이 수용을 하면 국왕이 삼을 하고 이런 방식이 벌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거든요. 지금도 상원 의장인데도 지금 계속 그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담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이 훈만의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조금 테크노크라트적인 그런 면모 중심으로 정책 발전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다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사회보장, 교육 이런 부분 특히 강조하면서 장기적 비전들 제시하고, 뭐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전략을 제시하면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 그 조금 추가로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 니얼리 라타낙 고 이게 이제 양성평등 5개년 계획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6개 부분에 뭐 그것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러한 이제 정부의 성격이 아주 이렇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 잘 만들어지고 또 그게 수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 훈만의 정부가 안착할 수 있는 연착륙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부패사범 처벌은 그 반부패국이 사실 오래전부터 특히 고위직 충성을 하지 않는 고위직을 잡아서 조지는 음, 일을 네.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막 처음 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셨지만 훈안 때 쪽 문화. 예. 뭐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할까,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 중국의 지분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다 말씀 잘 해주셨고, 근데 이제 이게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이 운하 이름에 떼조가 들어가는 게 바로 떼조, 우리 지금 원수거든요. 음, 음, 훈센에게만 주어지는 타이틀입니다. 아들도 이런 타이틀을 못 음, 쓰거든요. 음, 그러니까 떼조라는 것은 곧 훈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훈화는 우리가 음, 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고대 최초의 이 지역에 있었던 동남아시아 최초의 기록된 왕국, 바로 그 훈환입니다.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요 지도 아래쪽에 보이는 회색으로 보이는 이 메콩 델타, 사실 다 이 캄보디아 땅이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수복되어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박진영 선생님도 잘 하셨지만 이게 이제 바로 민족주의 정신이 막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미 베트남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내려오는 게 이 바싹강입니다. 위쪽으로 내려오는 게 메콩강이고요. 이게 베트남에 들어오면 뗀장이 되고, 바싹강 내려오면 호지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히 호지앙, 이때 쪽 운하로 물을 빼버리면 이 호지앙은, 유량이 뭐 엄청나게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미줄처럼 얽힌 지류들 다 나간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베트남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바로 이제 이 민족주의, 베트남으로부터 그런 뭐 극복한다고 할까요?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셨는데, 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저한테 주신 발표는 정리를 잘 하셨는데, 이 CLDDTA,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예, 디벨롭먼트 트라이앵글 에리아, 예, 삼각 개발 지대라고 해서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여기 산악 지대거든요. 사실 별로 개발할 것도 없습니다. 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요. 하필이면 또는 총석이 되기 직전에 베트남, 캄보디아 방문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이상하게 이제 여기 땅을 팔아 치운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 훈센 정부가, 인민당 정부가 태생적으로 이 베트남이 세운 정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캄보디아 야당들도 항상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매국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국경 문제로 이제 공격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소문이 돌면서, 예, 막, 당장 막 사람들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시엠리압에 있는 그 프놈펜에도 있지만 캄보디아 베트남 우정의 탑이 있거든요. 거기 폭발물이 터져서 탑이 일부 손상이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정부에서는 이게 그렇지 않다, 가서 봐라, 뭐, 예. 그래서 막 무료 국경 여행해서 사람들 모집해서 실제로 백 몇십 명 뭐 보내기도 했고요. 전부 가짜 뉴스다. 그랬는데, 예, 갑자기 아까 8월 달에 그 운하 개통식 하지 음, 않았습니까? 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운하, 이거 바로 이제 내가 드디어 베트남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모두의 영원인 뭐 그런 민족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겠다 이런 상징적인 것인데 이 문제가 이어지면서 저도 좀 깜짝 놀라는 게 전격적으로 탈퇴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사건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박진희 선생님은 이게 이제 국제관계에서 주로 다루시는데 저는 이제 국내 정치와도 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베트남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태국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사실 여기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영토 경계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꼿꼿하는 게 태국 섬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게 조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걸 또 팔아 넘긴다라는 소문이 이제 돌면서 그런 소문을 냈다는 사람 6명 태국에서 체포해가지고 보냅니다. 이제 체포해서 보내는 건 이 사실 친나와 집안과 훈센 집안이 언제부터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죠.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이 캄보디아 정선 승리 직후에도 와서 막 축하하고 서로 막 집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라와 정부가 들어서면서 태국 내에 캄보디아 야당 인사들 반정부 활동 하겠다 약속하고 그리고 실제로 흠마이엇이 이제 태국을 한번 방문하거든요. 그 시기에 막 사람들 체크해서 캄보디아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훈센도 탁신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최근 지난 뭐 한 열흘 됐나요? 림김야라는 전 국당 의원이 태국에서 피살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태국과도 지금 얽힌 문제가 있는데 아주 밀월 관계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 꼿꼿섬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태국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태국 영토로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베트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흥분을 잘하고요. 태국에 대해서는 별로 흥분을 안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조금 덜 받고 있는 문제인데 영토 문제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반대파 탄압, 항상 엄청나게 하죠. 근데 이제 포섭도 많이 합니다. 탄압하고 포섭을 하니까 저항 세력은 계속 약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착시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 옛날에는 비판도 많고 이래서 막 탄압도 많고 이래서 아주 권위주의 독재 그런 정권에 억압적 면모가 부각되었는데 점점 횟수가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국민적 지지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외 관계에서도 더 이상 이제 이런 문제들이 크게 문제로 제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보섭도 끊임없이 공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발표는 원래 주셨는데 2024년에는 선거가 또 있었습니다. 상원 선거, 지방선거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 둘 다 아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게 총선 직 1년 전에 치르는 지방선거는 제일 기초 단위 폼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 전 유권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총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 반면에 그 총선 다음에 치르는 상원선거, 지방선거는 그 이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 의원들만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다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2022년 지방선거 결과를 그냥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촛불당이 지금 정당 등록증이 없어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이를 대신해서 크메르 의지당이라든지 뭐 이런 정당 지금 현재 5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당 연합을 하고 이름은 이제 미래를 향한 동맹이라고 하는데 여기 돌아보시면 이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22년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이걸 다 모아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예. 이미 또 훈만의 총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고 또 아까 표현하셨듯이 연착륙했고 그래서 몇 년 뒤 선거로까지 이 촛불당 대행하는 동맹 정당 연합이 얼마나 성장할지 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만 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예, 경제 부분에서는 조금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예, 과거 이제 그동안 의류 신발 중심에서 기타 제조업으로 약간 성장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주춤해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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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예. 그 산업 다각화가 건설업은 이미 그 몇 년 이전 데이터까지 동시에 보면 상당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산업 다각화가 필요한데 왜 기타 제조업이 추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또 하나 추가하자면 해외 이주 노동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0만 명 정도인데요. 이게 전체 노동력의 뭐 거의 15%, 2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이 부분 조금만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관계 측면에서 이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 회복, 이제 미국의 전략이 살짝,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제재만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친중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전함이 이제 시아누쿠비를 왔고 국방장관이 방문해서 과거에 했었던 어떤 그런 군사력도 뭐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타진하는 수준에 와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도 강화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제가 볼 때 제 느낌에는 예전만 하지 못하다. 예. 그런 수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만 일단 중국에서 제공되는 물량도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이 뿐만의 정부가 그렇게 중국 일변도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제 트럼프 정부는 들어섰죠. 어정쩡한 양다리 걸치기 계속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뿐만의 정부가 지금 풀어야 할 엄청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원이 계속 늘어나지 않으면 아까 뭐 운하는 물론이거니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ODA도 지금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비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주는 ODA가 그걸 다 메우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조금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외교 다각화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군사 협력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규모는 작지만 필리핀과 합동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언짢은 거죠. 제일 지금 분쟁 당사자인데 그 다음에 그 아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3국 그 공동개발 에리아 거기에서는 탈퇴를 했지만 합동군사훈련 계속했고요. 뭐 호주 전함도 오고 싱가포르 와도 군사훈련을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일본 차원에서 지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예. 계속해서 군사협력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리엄 기지가 개항을 하고 나서 첫 외국 군함이 바로 자위대 군함이 구축함이 그것도 기항을 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이건 그동안 이게 중국 군사기지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죠. 그걸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누구나 올 수 있다라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일본 자위대 구축함이 지금 기항을 했는데
이 이후로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이 실제 군사 협력을 확대해 나갈지, 제가 볼 때는 이제 훈만의 시 군인이다 보니까 사실 평생 군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난히 이쪽 부분에 뭐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국가들과 EU와의 관계도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관계로 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국제 관계에서 다각화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동안 지나치게 치우쳐왔던 중국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캄보디아는 어떻게 또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너무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혹시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 너무 뭐 재미있고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참가자들께서 질문이 있으면 함께 받고 한꺼번에 발표자가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 손들기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 선생님께서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과 자료 보충 감사합니다. 처음 써보는 그 국가 리뷰여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고 어떤 내용을 쳐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 이전에 쓰신 거 참고해가면서 이제 이런 틀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내용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놓친 부분이나 아니면 좀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중심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좋은 글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산업의 다각화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쓸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기초제조 부진에 관해서는 어디서도 그 이유가 안 나와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초제조업 수출이 줄었다 얘기까지만 나오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한번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다각화가 지금 뭐 자전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배터리 제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자동차 조립 이 부분을 이제 베트남 아니 캄보디아 정부가 계속 늘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쪽으로 산업을 이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올해도 이제 뭐지 자동차 제조 조립 공장을 하나 설립한다라는 발표가 나기도 했는데 일단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굉장히 미미하고 그다음에 이게 줄었다 늘었다 해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서 이거를 이제 크게 변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언급은 해두는 방향으로 하셨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그리고 그 저기 뭐지 부총리나 총리의 그 명수 관련해서는 이제 누구의 자녀 이게 제가 어디까지 셀까 하다가 누구의 자녀들로만 따지면 정확히 10명이고 장관이 10명이고 누구의 며느리와 아니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뭐 조카 사위 뭐 이렇게 따지면 13명이 조카 사위가 되더라고요. 그냥 사위 한 명 있어요. 예, 사위도 있고 조카 사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13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명확성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 조금 더 넓혀서 이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와 잠깐만요. 한 분이 또 질문하셨는데요. 예. 국내 제조 박형준 선생님, 국내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이거를 좀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 선생님 어떠세요? 이게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 이제 처우라고 하면 이제 가장 크게는 임금인데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게 최저임금이어서 이제 최저임금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해서 업종별로 아직까지는 볼 만한 데이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가 한번은 데이터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 동남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을 만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건 국가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한우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데이터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 찾기도 좀.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네네.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얼마 전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갔다 올 음.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공항에서 들어가는 길이 러시안 블루바드라고 하는 큰 예. 길이잖아요. 거기 그래 제법 규모가 있는 건물이 있어서 저게 무슨 건물이냐 보러 갔더니 부총리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는 부총리가 방 하나 쓰는데 캄보디아에서는 건물을 하나 쓰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놀라웠고, 또 12명이나 된다고 오늘 발표해 주셨는 것도 놀라웠고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뭐 친척 이런 사람들로 아는 사람들이 구성이 된다, 이것도 놀라웠고. 그래서 아마 그런 직위를 주면서 포섭하는 전략, 엘리트들을 포섭하는 전략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그 전략은 싱가포르에서도 뭐 그 메간 매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엘리트 포섭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캄보디아만큼 그렇게 국단 수준에서가 아니라 좀 엘리트를 선점하는 전략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인민당 통치를 유지하는 이런 전략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좀 더 민주적인 절차와 그 결과로 민주사회가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그 바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네 나라를 돌아봤는데 너무 좀 답답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좀 아쉬운 그 점이 있긴 하죠. 미래의 전망이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뭐 좀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저 관찰해 보도록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동남아학회에서 발간하는 동남아시아 연구 편집장을 2년간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 리뷰뿐 아니라 이제 다른 좋은 논문을 내주시고 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또 그런 논문을 평가해 주신 심사자로서 활동해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부탁드릴 때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일도 또 우리 국가 리뷰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이제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오늘보다 더 많은 나라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많이 관심을 갖고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일반 참가자 선생님들 모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른 논의할 사항이 없으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